AK라디오 월드아이 시작하겠습니다. 이현우 기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제 미국 대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잖아요. 그렇죠. 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당선이 유력하다고 점쳐지는 가운데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막판 역전승을 과연 거둘 수 있을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 특히 해리스 부통령이 지난주에 SNL에 출연했다는 기사를 봤어요. 네. 그래가지고 마지막 민심 잡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최근에 또 흥미로운 보도가 하나 나왔어요. 트럼프의 낙선을 그 누구보다 바라는 나라가 있다. 바로 대만이 그렇다. 이런 내용의 기사였는데, 네. 이제 대만이 트럼프의 당선을 바라지 않는 이유는 트럼프가 당선되면 대만의 이른바 동맹의 비용이라고 불리는 어마무시한 금액의 청구서를 보낼 예정이라서 싫어한다. 이런 기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어떤 청구서인지, 또 트럼프가 말하는 동맹의 비용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이 들어가는지부터 좀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인터뷰에서 대만이 미국의 방어 비용을 더 지불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TSMC 반도체 기술은 미국에서 아예 훔쳐간 거니까 중국처럼 관세를 매겨야 한다. 네. 이렇게 엄청 강경 발언을 했어요. 아마 그 동맹의 비용이라는 거는 결국에 대만 입장에서는 이 엄청난 반도체 관세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그래서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대만은 지금 미국과의 관계를 이제 정확하게 따져서 고려를 해보면은 우리나라처럼 방위비 문제가 구체적으로 나올 정도의 상황으로 보긴 좀 어렵습니다. 대만의 뭐 주둔 중인 미군이 우리나라처럼 뭐 많은 규모라든가 그런 것도 아니고, 사실은 뭐 수십 명 정도 단위로 거의 군사고문단 수준으로 가 있는 정도라고 해서, 그래서 아마 평시 방위비를 우리나라처럼 이제 제공받을 수 있는 수준, 그렇게 되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전시 상황이 되면 좀 내용이 달라지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방위비 자체 문제로 이제 대만에서 이제 두려움을 겪을 정도로 이제 트럼프가 되면 엄청나게 올라갈 거다. 그 얘기는 약간 좀 와전된 분위기인 것 같고요. 미국 안팎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관세 문제에 좀 더 초점을 맞춘 발언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근데 사실은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상황을 보면은 이제 뭐 대만이라든지 한국이라든지 여러 동맹국들에 대해서 뭐 너희들이 방위비를 좀 더 많이 내야 돼, 그렇게 얘기는 했으면서도 실제로 뭐 어마어마한 액션이 또 나왔던 건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이제 대만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이제 중국과 이제 무역 분쟁을 벌이면서 오히려 중국의 엄청난 관세를 이제 관세 공격을 하기 전에 일종의 이제 중국을 협박하는 일종의 지렛대처럼 쓰면서 대만 독립을 지지하는 분위기로 이제 끌고 가면서, 만약에 이제 이 우리가 요구하는 이 높은 관세를 중국에서 지불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만 독립을 미국이 공식적으로 지지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압박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당시 상황까지 다 고려를 하면은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이 진짜 대선에서 이제 미국 노동자들의 표를 의식을 한 선언적인 공약에 그칠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오히려 아시아의 선진국들, 뭐 한국이나 대만이나 일본 같은 나라들의 방위비 문제를 건드리면서 여기서 이제 돈을 더 받아와서 미국을 더 잘 살게 하겠다, 이 얘기는 사실은 트럼프 행정부가 계속해서 주장을 해왔던 미국의 전통적인 고립주의 논리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결국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본적인 대선 전략이니까 이 사람이 당선된 이후에는 말이 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일단은 대선 전략 선에서 바라봐야 되고, 2기가 만약에 집권한다면은 좀 다른 방식으로 또 이야기들이 전개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말한 그 동맹의 비용이라는 이 발언만 가지고 트럼프의 향후 대만 전략을 판단하기엔 좀 섣부른 감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좋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또 미국이 대만에 요구하는 이 동맹의 비용과 관련해서 중국은 또 어떤 반응인지 좀 궁금한데 어떤가요? 네, 중국은 당연히 이런 분위기에 대해서 좀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죠.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약에 이제 이번 대선에서 승리하게 된다면은 결국 대만은 이제 미국이란 큰 세력의 장기판에서 벌어지는 말이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한마디로 미국을 지나치게 믿지 마라, 너희도 버림받을 수 있다, 이런 논리를 지금 강화를 시키고 있는 건데요. 사실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대만이 지금 굉장히 강경한 독립파인 라이칭더 총통이 집권을 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정말로 이제 미국이 누가 당선이 되든지 간에 미국의 새 행정부는 이거를 다시금 지렛대로 삼아서 대만을 아예 중국에서 분리시키겠다. 이런 식의 엄포를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 입장에서는 예전에 이제 중화민국과 지금 중국 공산당과의 대결 구도랑 완전히 다른 문제를 마주할 수 있게 되거든요. 사실 이제 라이칭더 총통과 같은 대만의 독립 세력들을 대독파라고 부릅니다. 대만 독립파라는 거죠. 이 사람들의 논리는 그 이전에 이제 대만과 중국 간의 분쟁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전에 이제 대만의 국민당 정권, 한마디로 중화민국 정권이 주장을 했던 거는 이제 중국에서 이 사람들은 밀려나서 온 사람들이니까 어찌됐든 대만 중화민국도 대륙을 수복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었고, 근데 중국 공산당은 대만까지 다 모두 시료 지배를 해서 중국을 통일해야 된다는 입장. 결국 양쪽은 주체가 다를 뿐이지 중국이란 민족이 통일을 하려면 양국이 합쳐져야 된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어요. 근데 이 대독파들은 이 얘기를 아예 안 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면은 대만은 역사상 단 한 번도 중국 문화권에 들어간 적도 없고 대만은 완전히 아시아에서 독립된 섬나라다. 그러니까 대만은 필리핀 같은 나라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대만이란 나라는 당시 중국 대륙에서 버림받은 유민들과 대만의 원주민들이 힘을 모아 세운 나라다. 중국으로부터 받은 것도 아무것도 없고 중국 역사와 우리는 완전 분리되어 있었다. 그런데 무슨 대륙하고 통일이냐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호주랑 뉴질랜드처럼 그런 관계지 같은 문화권도 아예 아니라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논리대로 대만이 독립하면은 중국은 정말 말씀드렸듯이 옆에 필리핀 같은 나라가 하나 더 생기는 셈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미국과의 동맹국 하나가 더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대만과 역사상 진행해왔던 뭐 통일론이라든지 뭐 국민당이든 뭐 친중 정권이든 이쪽하고 진행됐던 게 전부 이제 물거품이 되는 거죠. 완전 독립국가가 되니까. 그런데 미국 대선 후보로 유력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 현재 이런 대독파 정권이 있는 대만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발언을 했으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이게 우리한테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저번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1기 때 대중정책으로 고강도 관세 정책을 폈어요. 그리고 중국과 군사적 충돌은 좀 제한하는 분위기였거든요. 트럼프 행정부는 일정한 모습의 특징을 보여준 것이 어느 이제 자기네들과 충돌하고 있는 세계의 여러 나라들이 있었는데 그 나라들에 대해서 이제 경제적인 봉쇄 정책이나 아니면 관세 정책을 펴면서 경제적인 분쟁을 해왔지 실제 무력 충돌은 상당히 이제 제한하는 방식을 보여줬어요. 왜냐하면 이 트럼프 행정부가 가졌던 특징은 미국이 고립주의로 가야 된다. 미국 우선주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밖의 전쟁에 굳이 개입할 필요 없다. 그리고 여러 나라로 나가던 오히려 방위비나 이런 돈들을 오히려 미국으로 다시 가지고 와서 미국을 위해 써야 한다는 입장이에요. 결국에 대외 전쟁을 극도로 피하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와 반대로 바이든 행정부는 무력 충돌도 불사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대만에서 실제적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대만 해협으로 굉장히 많은 미국 군함들이 통과를 하고 굉장히 많은 압박을 했잖아요, 군사적으로.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선 출구 전략을 펴면서도 중국에 대해서는 군사적으로 이제 봉쇄를 하려는 움직임을 계속 보여왔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중국 입장에선 바이든 행정부가 연장이 된다면은 언젠가 한번 무력 충돌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은 무력 충돌을 할 가능성도 있지만 또 이제 관세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로 이거를 협상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그 부분에서는 대만을 만약에 정말로 침공을 한다면은 어마어마한 비용이 발생을 할 텐데 그럼 그 비용과 미국과 직접적으로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는 비용을 고려를 하면은 협상하는 게 낫다는 거죠. 중국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트럼프의 발언이나 트럼프 행정부 새로 이제 행정부가 만약에 들어선다면은 그쪽에서 할 이제 대중 정책을 놓고 봤을 때는 중국 입장에선 트럼프의 당선을 더 원할 수밖에 없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는 겁니다.
뭔가 이 미국의 당선 그 결과가 되게 복잡한 그런 경제적인 손실 이익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이제 이것과 별개로 미국과 대만이 조만간 이중과세 방지 협정을 논의한다 이런 보도가 또 나왔더라고요. 네. 근데 보니까 미국이랑 대만 사이에 조세 조약이 없대요. 몰랐어요. 네, 저는 없습니다. 당연히 국가 간에는 그런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을 할 때 미국과 대만 양쪽에 지금 모두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다. 이런 기사였는데 만약에 이중과세 방지 협정 이 협정이 체결이 되면 미국의 대만 투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질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떤가요? 네, 이거는 결국에는 말씀해 주셨듯이 미국의 대만 투자 그리고 반대로 지금 TSMC가 미국의 공장을 설립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런 사업에 이제 역투자에도 도움을 주기 위한 협정이니까 결과론적으로는 미국의 국익을 위한 협정입니다. 이게 지금 사실 논란이 되고 중국을 크게 자극을 했던 이유는 말씀해 주셨듯이 조세 조약은 국가 간의 조약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지금 국제사회에서 대만이란 국가는 사실 독립된 국가가 아닙니다. 대만은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지금 포지션이 애매모호한 나라로 돼 있어요. 미국과 중국이 이제 1979년에 이제 수교를 하게 되면서 중국이 주장을 해왔던 하나의 중국이라는 이제 개념을 미국에서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국제사회에서 대만은 이제 정식 국가가 아닌 굉장히 애매모호한 국가가 됐는데요. 이제 대만은 유엔에서도 탈퇴하게 됐죠. 그로 인해서.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중화민국이 갖고 있었던 그러니까 P5 권리도 중국이 계승을 해서 갖게 됐어요. 그리고 각국에서 이제 대사관도 모두 철수하게 됐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관세협정을 체결을 한다. 그렇게 되면은 관세협정 체결 그 자체가 결국엔 미국이 대만을 중국과 별개의 국가로 본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중국 측은 하나의 중국은 사실은 미국이 인정을 해줬고 지금까지 이제 같이 미중 간의 관계에서 끌고 온 하나의 원칙이었는데 대원칙을 미국이 먼저 어기게 되는 셈이 되니까 더 반발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특히 지금 국제적인 관심을 집중적으로 받고 있는 거는 결국에 대만의 TSMC입니다. 우리나라 이제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대만 산업 대부분을 지금 이끌고 있는 업체니까요. 그리고 TSMC 자체가 미국과 서방 국가들의 방위 문제랑도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기업이라서 더욱 그렇다고 해요. 근데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뭐 전투기라든지 첨단 전투기, 뭐 스텔스 전투기라든지 아니면 탱크 같은 여러 무기에 들어가는 반도체의 90% 이상을 TSMC가 생산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만약에 대만을 이제 육상 침공을 하지 않고 대만 해협을 완전히 군함으로 봉쇄를 해서 대만의 주요 반도체 수출입 항구만 이제 막아놔도 전 세계가 난리가 난다는 거죠. 결국에는. 네. 그런 면에서 지금 미국 정부는 반도체 공급망을 이동을 시켜야 하는 입장이고 그리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TSMC 이제 본사가 위치를 한 신주과학단지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 여러 공장들이 있고 어마어마하게 큰 대단지인데요. 이런 대단지는 이제 TSMC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지만 만드는데 40년, 50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막 옮길 수 있는 간단하게 옮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미국의 대만 투자, 특히나 이 TSMC에 대한 투자 혹은 미국으로의 일부 공장 이전은 미국의 방해 문제까지 다 고려를 해서 지금 들어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중국도 이걸 산업적 측면으로만 받아들이진 않고 있고 그래서 이 관세 문제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반응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대만 TSMC를 중심으로 저희가 지금 산업적 상황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번에는 좀 더 범위를 넓혀서 이제 대만의 지정학적 문제로 조금 확장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작년 초부터 대만에서 전쟁 날 거라는 이야기를 제가 계속 들었거든요. 네. 좀 찾아보니까 이미 대만 정부 관료들은 중국 인민해방군이 대만을 침략할 준비가 끝났다는 이 지점에 대해서 좀 동의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중국이 대만을 언제 점령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견이 갈리는 것 같았어요. 네. 그래서 가장 많이 제기된 게 2027년. 이때가 이제 인민해방군 창군 100주년이다.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다른 시기로는 이제 시진핑이 중국의 사회주의 현대화를 달성하기 원하는 2035년.
그리고 중국 건국 100주년인 2049년이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근데 기자님은 언제가 제일 유력하다고 보고 계세요? 네, 말씀해주신 그 새해 연도가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역사적인 해들이죠. 네. 인민해방군 창군 100주년이고 1935년 뭐 사회주의 현대화 100주년이고 건국 100주년이고 사실은 이 연도 자체들은 동북 지금 현재 동북아시아 안보에서 가장 큰 변수가 될 수 있는 지금 수치들로 나와 있어요. 네. 근데 실제로 최근에는 이 세 개 연도보다 오히려 내년인 가능성도 있다 이런 시나리오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당장 내년이요? 네,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은 우크라이나와 중동에서 이미 두 개의 전쟁이 치러지고 있고 미국이 그거를 지금 상당히 전력이 분산이 된 상황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를. 그러면은 그런 상황에서 차라리 세계의 전쟁을 만드는 게 중국 측에서는 더 유리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미국이란 국가가 역사적으로 두 개의 전선을 감당을 해왔어요. 2차 세계대전 때 유럽 전선과 이제 태평양 전쟁, 아시아 전선을 동시에 수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세 개의 전선은 미국도 수행한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 상황이라면 차라리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중동 전쟁이 마무리되기 전에 내년에 치는 게 더 유리하지 않겠냐. 군사 전문가들 입장에서 그런 분석들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일단 그동안 가장 유력하게 봤었던 설은 2027년 설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때가 이제 인민해방군 100주년일 뿐만 아니라 중국 정부가 목표로 세웠던 인민해방군 현대화 작업이 완료되는 기점이에요. 이 현대화 작업이라는 건 무기도 현대화하고 전략도 현대화하고 모든 이제 뭐 시스템이라든지 네트워크 통신 시설까지 다 현대화하는 어마어마하게 큰 프로젝트인데요. 이게 2027년이면 마무리가 된다는 거고 그때가 되면은 그 시스템들이 얼마나 잘 정비가 됐는지 확인을 하기 위한 혹은 이제 시진핑 정권이 어찌됐든 이제 계속해서 장기 집권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려면은 본인도 이제 중심 집권을 하려면 어떤 거대한 기념비적인 업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로 이제 민족 통일을 내세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거를 고려를 했을 때 2027년설이 지금까지는 굉장히 유력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 2035년이나 49년설은 사실 중국이 아직까지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높을 때 그때 이제 중국의 무역이나 경제 규모가 그 시점부터 아마 미국을 뛰어넘지 않을까. 그런 이제 우려들이 나왔어서 그때가 돼야 아마 대만을 공격할 가능성이 높아질 거다. 이런 전망들에서 나왔었는데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막상 터지게 되니까 전망들이 조금 더 앞당겨지고 있는 느낌이 드는 거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 전망들을 좀 많이 앞당기게 된 이유는 러시아가 지금 생각보다 굉장히 잘 버티고 있다. 이런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미국과 서방을 비롯해서 상당히 많은 국가들이 대러 제재를 지금 3년째 하고 있잖아요. 근데 러시아 경제는 여전히 파산 수준까지 가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러시아군이 계속 버티고 있고 이대로 가면은 뭐 피해는 당연히 크겠으나 그 러시아에서 애초 목표로 했던 점령지들은 대부분 장악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러시아는 경제 규모가 어찌됐든 뭐 11위, 12위 하던 국가인데 중국은 2위 국가란 말이에요. 어마어마하게 경제 규모도 크고 엄청나게 자본이 많은 국가입니다. 그러면은 러시아도 저렇게 오래 버텼는데 중국은 그럼 얼마나 더 오래 버틸 것인가? 이런 딜레마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 중국이란 국가도 러시아처럼 핵보유국이기 때문에 미국이나 서방 국가들이 직접 대결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일단 핵무기 보유국끼리는 이제 상호 확증 파괴라는 또 군사 논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칫 전쟁을 잘못하면은 인류가 멸망할 수 있다. 그런 우려 때문에 냉전 시대 이후에 한 번도 서로 이제 직접 전쟁을 한 적은 없어요. 근데 또 대만은 이제 국지전과 관련해서는 입장이 또 다를 수도 있다. 우크라이나보다 오히려 국지전의 경우에는 재래식 국지전은 더 쉽게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또 나오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는 육상전이죠. 어찌됐든지 간에. 넓은 평원에서 이제 기갑부대끼리 부딪히던지 아니면 공중전을 하든지 그런 상황이었는데 대만은 중간에 공해가 있는 해협이 있습니다. 대만 해협은 전체가 다 영해가 아니라 중간에 이제 공해가 있어요. 그러면 그 공해 지역은
이제 중국 영해도 아니고 대만 영해도 아니라는 거죠. 그 지역은 이제 국제 항로인데 그럼 그곳에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려고 할 때 미국이나 서방 국가들이 거기다가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 중국 배가 만약에 그 레드라인을 넘어서 공격을 할 경우에 비행 금지 구역으로 들어오면은 미국 전투기들이 폭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국지 전쟁은 훨씬 더 쉽게 발발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양쪽이 어쨌든 핵 보유국이니까 전면전까지는 서로 이제 자제를 하는 분위기로 가더라도 재래식 전력을 가지고 국지전을 하는 거는 오히려 우크라이나보다도 쉽게 발발할 수 있다. 이런 지금 분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 결국에는 중국이 언제 이제 확실하게 대만을 공격을 할지는 알 수 없으나 전통적인 이제 전망들이었던 2035년설이나 49년설보다는 뭐 당장 내년 25년설이나 27년설이 더 이제 힘을 얻고 있다. 지금 그런 식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2027년 설도 너무 이르다고 생각했는데 네. 당장 내년에도 일어날 수 있다고 하시니까 되게 심각하다고 느껴지고 또 중국이 사실 군사력이나 경제력을 따져봤을 때 당장 내일 솔직히 전쟁을 일으켜도 이상할 게 없는 나라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냥 다 쓸어버릴 수가 있는 막강한 힘을 가졌기 때문에 약간 진짜 전쟁이 일어날까 싶어서 좀 걱정이 되는데 실제로 또 시진핑 주석이 자기의 임기 중에 중국과 대만의 통일을 완수해야 된다는 되게 강한 입장을 보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만큼 뭐 시기가 언제가 될진 모르겠지만 중국과 대만의 충돌은 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시진핑은 이제 평화 통일을 원한다라고 이제 대외적으로는 말하고 있으면서도 대만과의 통일을 방해하는 그런 외국의 간섭, 즉 미국을 저지하길 원한다. 또 이런 뜻을 보이고 있잖아요. 네. 이제 이거는 중국과 대만 사이의 갈등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미국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을 텐데 만약에 정말 전쟁이 내년이든 27년이든 35년이든 이제 발발을 한다면 네. 향후 이제 대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그런 갈등 상황이 어떻게 펼쳐질지도 좀 궁금해지고 또 한국은 거기에 어떤 타격을 받을 것인지 기자님께서 예상 시나리오를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만약에 대만에서 정말 전쟁이 발발을 하게 된다면은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국가는 모두 다 이 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대만 해협 항로 일대는 동북아시아 국가들 입장에서는 정말 목줄과도 같은 곳이에요. 뭐 석유, 가스 같은 거는 물론이고 대부분의 생필품이 수입되는 항로거든요. 거기가 만약에 이제 봉쇄가 되거나 막힐 경우에 한국이나 일본은 정말 국가 생존을 위협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개입을 안 할 수가 없게 돼요. 거기가 정말로 막히게 되면은. 거기다가 한국과 일본은 각각 이제 한미동맹, 미일동맹으로 미국과 군사동맹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나라는 미국이 전쟁에 휘말리게 되면은 이제 어느 정도 외교적 책무를 가지고 있죠. 개입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할지는 이제 미국과의 협의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그런데 또 북한이란 변수가 또 있어요. 네. 북한은 중국하고 또 군사동맹을 맺은 상황이라는 거죠. 그럼 중국이 만약에 한국군이 뭐 미군의 요청에 따라 이제 대만으로 만약에 파병을 요청을 하게 될 때 중국이 북한에 한국에 뭐 군사적 도발을 해달라. 그래서 파병을 받아달라라고 요청을 할 경우에 그럼 대만에서 발발한 전쟁은 당장 한반도 분쟁이 또 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이 대만 문제에서 좀 자유롭게 힘듭니다. 일단은 필리핀 같은 경우에 바로 코앞에서 일어나는 분쟁이고 자기네 영해도 이제 전쟁 지역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미국하고 동맹이죠 여기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자연스럽게 개입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중국이 지금 자기네 강제로 주장을 하고 있는 이제 영해가 동남아시아 각국의 영해를 다 침범합니다. 그럼 대만 해협에서 전쟁이 나면은 그 영해 지역을 전부 다 자기네들이 이제 전쟁 지역이라고 선포를 해버릴 거란 말이죠. 그럼 그 경우에 이제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거기에 반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국가들이 미국하고 또 관계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든 직간접적으로 개입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우크라이나 전쟁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아시아 내의 대전이 일어날 수 있다. 엄청나게 큰 국제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국가들은 재래식 전력이 거의 없죠. 군대도 거의 다 해산해버렸고 뭐 탱크도 굴러가는 게 거의 없을 정도로 우크라이나에 보낼 게 없을 정도로 엉망진창인데
이 아시아 국가들은 군사 강국들이에요, 전부 다. 이제 뭐 중국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영내 환경 자체가 상당히 험악했기 때문에 재래식 전력을 엄청나게 보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강력한 국가들끼리 거대한 전쟁이 발발을 하면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비교도 안 되게 큰 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3차 대전 갈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오히려 이쪽이 더 위험하다는 거죠. 유럽 쪽은 오히려 이제 나토하고 만약에 러시아가 직접 대결을 한다고 해도 재래식 전력이 제한적입니다, 다들.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재래식 전력을 상당히 많이 소진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양쪽이 진짜 붙는다고 해도 피해가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쪽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까지 대만 해협 사태는 어떻게든 국제사회, 우리나라, 물론 모든 국가들이 나서서 막아야 되는 문제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결코. 지금 이제 미국 대선 이후에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모르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초당적으로 이제 정치권에서도 협력을 해야 되고 계속해서 촉각을 곤두세워야 하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이제 미국 대선 앞두고 대만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꽤 심각한 것 같아서 네. 조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 대만 얘기를 쭉 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난 게 지금 대만으로 여행을 가면은 이제 대만 네. 정부에서 여행객들한테 1인당 20만 원씩 지원금을 준대요. 그러니까 여행비를 준대요. 관광객들이 피해서 그렇군요. 관광객들 왜냐하면 대만도 솔직히 많은 그 세계인들이 살아가는 관광국가 중에 그렇죠. 하나잖아요. 그래서 저도 딱 20만 원 준다고 그래서 저도 여행을 좋아하니까 좀 구미가 당겼는데 당장 뭐 25년에도 전쟁이 발발할 수 있다 이런 말씀 하셔가지고 갑자기 이래서 20만 원을 주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20만 원 주는 게 정말 그 의도가 있을까요? 뭐 여행까지 뭐 지금 당장 뭐 이게 발발을 한다 그런 분위기는 아니지만 아마도 이제 미국이나 서방 국가들에서는 우크라이나 다음으로 지금 다들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런 상황이고 방해 문제에 대해서 이미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올 정도로 불안감이 상당히 많이 팽배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대만 정부도 관광객이 크게 줄었을 거고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뭐 대만 좀 안전하다. 여전히 관광 활동을 하고 있다. 그거를 더 강조를 하기 위해서 막 그런 뭐 여러 가지 프로모션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럼 기자님 생각에는 당장 대만 여행 가도 괜찮다고 보세요? 일단은 미국 대선이 끝나고 나서 당장 상황은 크게 변동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니 네 당장이야 큰 문제는 없겠죠. 25년. 25년은 모르겠습니다. 장담 못하겠네요. 올해 안에 갈 거면 올해 안에 빨리 가라. 알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내일 미국 대선이 있을 예정인데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그냥 예정된 대로 트럼프가 재선이 될 것인지 아니면 이제 역전승을 거둘 수 있을 것인지 좀 기대가 되는데 다음 방송에서 이거 가지고 또 우리 이현우 기자님과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